안녕하세요. 오늘은 CS 기반인 운영체제 메모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이번 주제는 CS 기반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 스택 발표들과는 다르게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메모리 관련 질문들을 정리해서 마지막에 공유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의 구성 요소입니다. 컴퓨터는 크게 CPU, 램, HDD, SSD와 같은 보조 기억 장치, 그리고 입출력 장치, 이렇게 네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모리에 해당하는 주기억 장치인 램과 보조 기억 장치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요. 먼저 CPU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CPU란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CPU의 구성 요소인데요. 구성 요소로는 크게 레지스터와 제어 장치인 컨트롤 유닛과 산술 논리 연산 장치인 ALU,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어 장치가 연산 장치에게 연산 명령을 내리면 연산 장치는 레지스터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제어 장치가 준 명령어에 따르는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제어 장치는 어디서 데이터를 읽어와 명령을 내리는 걸까요? 제어 장치는 캐시 메모리나 램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연산 준비를 위해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여기서 제어 장치가 캐시나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이유는 ALU인 이 연산 장치가 램에 직접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어 장치가 데이터를 레지스터에 저장해 ALU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어 장치가 연산 장치에게 연산 명령을 내리면 연산 장치는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연산을 수행하며 연산 결과를 역시 다시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만약 레지스터에 필요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제어 장치는 램에 가지 않고 바로 연산 장치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유저 입장에서는 실행 속도가 좀 더 빠르다고 느껴지는 거죠. 다음 메모리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프로그램은 어떤 작업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을 의미하고,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돌아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파일은 프로그래밍 파일, 즉 명령어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런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을 하면 메모리에 해당 파일의 크기가 할당이 되고 프로그램에서 프로세스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정적 상태, 프로세스는 동적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가 되기 위해 자리를 잡는 이 메모리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메모리의 계층 구조입니다. 메모리는 위로 갈수록 속도는 빠르지만 용량이 작고, 아래로 갈수록 속도는 느리지만 용량이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의 레지스터부터 캐시 메모리, 메인 메모리, 하드디스크까지 데이터가 저장되고 처리되는 순서를 계층적으로 표현한 구조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지스터와 캐시는 CPU 내부에 위치한 메모리로 처리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반면 메인 메모리와 HDD, SSD는 CPU 외부에 위치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다음은 CPU가 메모리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CPU 내부에 위치한 레지스터를 확인합니다. 레지스터는 CPU가 즉시 사용할 데이터와 명령어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입니다. 하지만 용량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만약 레지스터에 원하는 데이터가 없을 시에는 다음으로 캐시 메모리를 확인합니다. 캐시 메모리는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터 접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또 만약 캐시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지 못한다면 메인 메모리로 이동을 합니다. 램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며 CPU가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램에서도 데이터를 찾지 못할 경우 보조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이 과정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다음은 메모리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모리는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로 구분이 됩니다. 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이 꺼지면 저장된 데이터가 사라지는 메모리이고, 비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유지되는 메모리입니다. CPU 내부의 메모리가 휘발성 메모리인 이유는 빠른 연산을 위해서입니다. CPU는 초고속 연산이 필요하므로 저장과 삭제가 빠른 메모리를 사용해야 하는데, SRAM 기반의 휘발성 메모리는 전기가 공급되는 동안 빠르게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여 CPU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이 끊기면 데이터가 손실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유지하는 메모리입니다. 이 메모리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며 주요 저장 장치로 사용됩니다. 다음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는 CPU가 요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레지스터는 CPU가 일을 할 때 포스트잇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숫자나 데이터를 빠르게 보려면 책에 적어두는 것보다는 포스트잇에 적어두는 게 편리하겠죠. 마찬가지로 CPU도 빠른 처리를 위해 레지스터의 데이터를 잠시 저장합니다. 다음 캐시 메모리입니다. 캐시 메모리는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위치한 고속 메모리입니다. 먼저 CPU와 메인 메모리만 있는 구조를 보겠습니다. CPU는 연산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에서 가져오지만 메인 메모리는 CPU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이로 인해 CPU가 데이터를 기다리며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모리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가 아무리 빨라도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느린 메인 메모리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 향상에 한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캐시를 두게 되었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위치하여 CPU가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합니다. CPU는 먼저 캐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찾고 필요한 데이터가 없으면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를 통해 CPU는 메모리 병목 현상을 줄이고 처리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도 계층이 있는데 모든 캐시가 같은 메모리 칩 안에 있어도 CPU와 멀수록 더 느리고 더 커집니다. 이들을 L1, L2, L3 캐시라고 부르는데 CPU가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먼저 L1 캐시에서 데이터를 찾습니다. L1 캐시에 데이터가 없으면 L2 캐시를 확인하고 그래도 없으면 L3 캐시로 이동합니다. L3 캐시에도 데이터가 없을 경우 마지막으로 메인 메모리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계층적 구조를 통해 CPU는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를 캐시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메인 메모리 접근을 최소화하여 성능을 높입니다. 세 번째로는 메인 메모리입니다. 메인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로 CPU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기억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램이라고 하면 이 D램인 메인 메모리를 칭하는 건데요. 램은 CPU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기억 장치로 프로그램 실행 중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램의 첫 번째 특성은 휘발성입니다. 램은 전원이 꺼지면 모든 데이터가 사라지는 저장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서 작업 중 저장하지 않은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램의 휘발성 때문입니다. 더 쉬운 예시사항을 들자면 우리가 메모장에서 작업 중인 데이터를 컨트롤 S 하여 저장하지 않았을 경우 이 데이터는 램에 임시로 저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컴퓨터를 종료해버리면 램의 데이터가 모두 지워져 이 메모장에 써놨던 데이터들을 복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작업 중인 내용을 저장한다면
램의 데이터를 보조기억 장치 같은 영구 저장 장치에 보관할 수 있어 데이터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특징으로는 램은 프로그램 실행 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주기억 장치로 CPU가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여 접근하는 공간입니다. CPU는 램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연산에 사용하며 램은 CPU가 처리할 데이터를 저장하고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램 용량이 클수록 동시에 더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램의 종류인데 램의 종류로는 SRAM, DRAM, SDRAM 등등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SRAM과 DRAM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SRAM은 통상 지칭하는 캐시 메모리이고 DRAM은 일반적인 램, 메인 메모리입니다. 앞서 설명 중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차이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메인 메모리는 CPU 외부 공간에 위치하여 프로그램 파일에게 공간을 할당하여 프로세스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프로그램 실행 시 운영 체제가 보조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요청하며 해당 데이터는 램으로 로드됩니다. CPU는 램에 로드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빠르게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 공간은 CPU가 접근할 수 있어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쉬운 예로는 사용자가 인텔리제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프로그램이 HDD, SSD와 같은 메인 메모리로 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메모리에 올라온 인텔리제이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되어 CPU와 상호작용하며 실행됩니다. 하지만 메인 메모리는 용량이 작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많아지거나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면 메모리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프로그램이 이미 메모리에 올라와 있을 때 추가로 크롬을 실행하려면 메모리가 부족해 프로세스화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HDD와 SSD입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와는 다르게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주기억 장치인 램과 다르게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장기적인 데이터 저장에 사용됩니다. 보조기억 장치로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HDD, SSD 등이 있습니다. HDD는 대용량 데이터 저장에 적합하고 비용이 저렴한 반면에 SSD는 데이터 접근 속도가 빠르며 고성능 작업에 적합합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각각의 장단점과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됩니다. 이런 보조기억 장치로 인해 우리는 데이터 저장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세스 메모리입니다. 프로세스 메모리는 램, 즉 메인 메모리 위에 올라와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각각의 메모리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서로 다른 프로세스 간에는 절대로 다른 프로세스 메모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CPU가 카카오톡 관련된 메모리 내용을 크롬이 가져다가 쓸 우려를 방지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세스 메모리의 내부 모습을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메모리의 내부 모습입니다. 크게 총 4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어떠한 내용이 저장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코드 영역 쪽 혹은 텍스트 영역입니다. 코드 영역은 실행 명령을 포함하는 코드들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즉,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컴파일한 프로그램 코드가 기계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읽기 전용 영역이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함부로 변경할 수도 없고 변경 시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다음으로 이 주황색 데이터 영역입니다. 데이터 영역은 다시 BSS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초기화된 데이터는 데이터 영역에 저장되고 초기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BSS 영역에 저장됩니다. 다음으로 초록색 힙 영역입니다.
개발자가 필요할 때마다 할당하고 해지하는 메모리 영역입니다. 힙 영역은 런타임에 결정됩니다. 즉 실행 중에 크기가 동적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객체가 힙 영역에 생성됐을 때 반드시 개발자가 쓰지 않는 객체는 해제하는 후처리를 따로 해줘야 합니다. 객체를 너무 많이 생성하거나 혹은 너무 큰 메모리 용량을 사용하게 되면 힙 오버플로우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 스택 영역입니다. 함수가 호출될 때 스택 프레임이 생기고 그 안에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 리턴 값들이 저장됩니다. 이 스택 프레임은 함수 호출 시 생성되고 함수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메커니즘은 스택 자료 구조와 동일한 선입 후출 방법을 따릅니다. 컴파일 시 스택 영역 크기가 결정됩니다. 만일 제기 함수를 잘못 구현해서 반복적으로 스택 프레임이 사라지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이때도 메모리가 초과한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근데 진행하기 앞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메모리를 설명할 때 제가 자바 코드에 대해서 좌측과 같은 메모리 영역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자바는 JVM이 따로 메모리 영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메모리 영역이 일반적인 메모리 구조와는 좀 관리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바 같은 경우는 우측과 같이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메서드 영역에 함께 존재하고 반드시 개발자가 후처리해줘야 하는 힙 영역 같은 것도 가비지 컬렉션에 의해서 알아서 해제가 진행된다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은 좌측에 일반적인 메모리 영역에 기반하여 설명을 드릴 테지만 자바 같은 경우의 메모리 관리 방식은 우측과 같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스택 영역이 가득 차서 발생하는 에러인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예시입니다. 왼쪽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를 한번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메인 메서드가 호출되면 메인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이 우측과 같이 스택 영역에 쌓이게 됩니다. 그에 따른 매개 변수 argus도 함께 메인 스택 프레임 안에 담기게 됩니다. 함수가 종료되기 전에 recursion이라는 메서드가 호출되었네요. 그럼 메인 스택 프레임 위에 recursion 스택 프레임이 생기게 됩니다. 매개 변수는 num을 가지고 있고 10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리고 리커전 메서드 내부 코드를 보니 if문에 들어오지 않아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고 한 번 더 리커전 메서드를 넘깁니다. 그럼 리커전 스택 프레임 위에 또 스택 프레임이 생기게 되고 이를 반복하면서 결국 아무런 스택 프레임이 해제되지 못한 채 이렇게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힙 오버플로우가 발생되는 예시입니다. 자바의 경우 new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가 생성될 때 이 객체가 힙 영역에 할당되는데요. 왼쪽 코드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지역 변수로 new를 통한 리스트 객체를 하나 생성합니다. new를 통해 이제 객체를 생성했으니 이는 힙 영역에 생성되겠죠?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되면 에러가 없이 컴파일이 끝나고 런타임 상태가 되어 코드가 계속 실행될 것입니다. 아래 그 콘솔 창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실행을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while문처럼 계속 돌 텐데 해당 코드를 보니 리스트에 동적으로 무한정 숫자가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속해서 생성되다 보면 결국 힙 영역이 바닥나는 순간이 오게 되고 아래와 같은 힙 오버플로우가 발생됩니다. 오른쪽 코드도 마찬가지로 뉴를 통해 객체를 만들 때 엄청 큰 메모리 크기가 큰 배열을 생성하려 해도 같은 오버플로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프로세스 메모리를 마치고 다음으로 메모리 관리 기법입니다.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상 메모리가 탄생했습니다.
가상 메모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메인 메모리를 먼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선 설명으로 HDD, 즉 하드디스크에 적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여 왼쪽과 같이 램, 메인 메모리에 올려서 프로세스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메모리 초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데 혹시 각자의 램, 메인 메모리 스펙을 아시나요? 저의 노트북 스펙만 봐도 8GB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프로그램을 3, 4개만 실행해도 금방 메모리가 동날 텐데 저 많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프로세스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가상 메모리 기법의 탄생 덕분입니다. 가상 메모리란 메인 메모리만 의존했던 방식을 넘어서서 하드디스크의 일부 영역까지 활용해서 메인 메모리처럼 활동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메인 메모리처럼 활동하는 일부 하드디스크 공간을 그 오른쪽 아래와 같이 스왑 공간이라고 칭하는데 해당 공간의 확장으로 CPU는 메인 메모리뿐만 아니라 스왑 공간에 더해서 메인 메모리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CPU를 속여서 활동하기 때문에 가상 메모리 기법이라고 불리웁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드디스크 영역을 확장해서 그걸 가상 메모리로 사용하기에는 엄청난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CPU가 하드디스크에서 프로세스를 실행하려면 엄청 느릴 것입니다. 그럼 그림과 같이 어떤 프로세스는 굉장히 빨리 실행되는데 어떤 프로세스는 느리게 실행된다면 이것은 좀 불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같이 램에는 카카오톡, 메모장, 크롬이 올라가 있고 이제 이 프로그램들은 이 프로세스들은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입니다. 하지만 계산기, 게임, 워드, 엑셀과 같은 프로세스들은 이제 스왑 공간에서 실행이 된다면 속도가 굉장히 느릴 것이죠. 그래서 탄생한 게 가상 메모리의 기법의 핵심, 페이지 단위입니다. 이 페이지 단위로 램에 올리는 기법이 탄생했습니다. 페이지 단위라 저희가 상식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해당 코드 전체를 올려서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라는 틀을 깨고 이 필요한 부분만 페이지 단위로 잘라내서 메모리에 올리는 기법입니다. 정리하자면 페이지는 가상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 단위이며 프로그램의 주소 공간을 작은 블록 단위로 나눈 것입니다. 이러한 일부분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여러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단위로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알아야 할 용어들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스왑 공간은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 장치에 위치한 메모리 확장 영역으로 프로세스의 일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즉 어떠한 램에 올라와 있는 페이지를 제외한 다른 페이지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폴트는 CPU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을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게 되면 스왑 공간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를 찾아와 이 램에 올리는 스왑인 과정으로 극복합니다. 이때 메모리가 가득 차서 더 이상 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 스왑 아웃을 통해서 이를 극복합니다.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은 CPU가 페이지 참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없어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우측과 같이 하드디스크에서 그 해당 페이지가 있는지 살펴보게 되고 스왑인 과정을 통해서 메모리에 올리게 됩니다. 이때 메모리가 가득 차게 되면은 불필요한 페이지에 대해서는 다시 스왑 공간으로 보내는 스왑 아웃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는 사실 페이지 단위가 정말 이해가 잘 안 됐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페이지 단위로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시킬 수 있는 거지와 같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만든 장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이 하는 게임 메이플 스토리 한번 비유를 해봤는데요.
예시에 대한 설명은 좀 부정확할 수도 있으니 이해하기 위해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메이플 스토리는 다음과 같이 정말 수많은 맵과 맵에 대한 몬스터, NPC 등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 메이플 스토리는 과연 이 모든 정보를 모두 램에 올려놓고 사용할까요? 만일 이 모든 정보를 램에 올려놓고 사용하게 된다면 아마 메이플 스토리를 하면서 유튜브를 본다거나 웹쇼핑을 하는 행위는 불가할 것입니다. 이 방대한 맵에 대한 정보 중에 오직 내가 위치한 정보만 페이지 단위로 램에 올려놓고 NPC, 몬스터와 같은 해당 맵에 대한 정보만 올려놓고 사용하게 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해당 맵에 위치하다가 포탈을 타고 이동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CPU가 필요한 정보가 없을 때 발생하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수업 공간에서 다음 맵에 대한 정보를 램에 올려놓고 필요한 정보들을 처리하게 되는 메커니즘으로 페이지 단위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마지막으로 오케이, 페이지 단위로 들어오게 하는 건 알겠어. 그럼 메모리가 가득 찼을 때 혹은 메모리 가득 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램 위에 올라있는 페이지들 중에서 어떤 페이지를 수업 공간으로 다시 내보내야 할까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입니다. 아마 정보 처리 기사를 준비하셨더라면 정말 많이 보셨을 내용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FIFO, 선입 선출과 같이 가장 먼저 올라온 페이지를 수압으로 내보낸다. LFU, 최근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수학 공간으로 내보낸다. 그 밖에도 다양한 알고리즘 정책을 통해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개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을 때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는 횟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푸는데 제가 직접 기여하진 않았지만 앞선 메이플 스토리와 같은 설명처럼 문제를 풀 때 좀 더 재밌고 왜 이런 문제를 매번 출제하는 거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가상 메모리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번에 깊게 다루진 않았지만 한번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 종종 나올 만한 메모리 관련 예상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하나하나 멈춰가면서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과 프로세스 차이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물리 메모리 구조의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CPU에 가까운 순으로 설명해 주세요. 가상 메모리에 대해 알고 있으신 게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페이지 폴트란 무엇인가요? 프로세스 메모리 내에서 스택과 힙 영역의 크기는 언제 결정되나요? 프로세스 메모리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으로 메모리에 대한 CS 담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